1967년 4월부터 6월 초까지 북베트남 공군은 막강한 미군기들과 정면으로 맞서며 치열한 공중전을 전개했지만 무려 38대의 미그기를 손실하면서 전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합니다. 공중전에서 격추된 38대의 미그기 중에서 무려 30대가 미 공군에 의한 전과였으며 미 공군은 6대1의 격추 교환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우세를 과시합니다. 북베트남 공군이 장거리를 날아오는 미 공군기들을 주로 노렸기 때문에 미그기와 교전할 수 있는 기회는 미 공군기들이 독차지했으며 미 해군기들은 미그기를 만날 확률이 공군기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의 F4 팬텀 부대는 샘을 무력화할 수 있는 ECM-4를 충분히 보급받았으므로 썬더치프 전폭기들과 함께 북베트남의 심장부로 침투할 수 있어서 미그기를 만날 확률이 더욱 높았죠. 더구나 미그 21의 출현을 미리 감시할 수 있는 신호응답기를 장착한 EC-121 전자전기가 북베트남 상공을 불철주야 감시하면서 미그의 출현을 미리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군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에 쿠바에 공급된 미그 21의 IFF 신호를 분석한 후에 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QRC-248 신호응답기를 개발한 상태였으며 1967년 중반이 되자 실전 배치에 성공합니다. 이 QRC-248 신호응답기는 EC-121 전자전기에 탑재돼서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기를 감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QRC-248을 탑재한 EC-121 전자전기는 리벳탑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었는데 미그기가 출현하면 즉시 신호를 감지해서 미군 공격기 부대에게 미그기가 출격했다는 사실을 경고해 줄 수 있었죠. 물론 이 당시의 기술로는 미그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긴 어려웠지만 이 무렵 북베트남 공군의 미그기들은 거의 대부분 푸겐 공군기지에만 잔류하고 있었으므로 미그기가 날아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미군기들은 대비가 훨씬 수월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팬텀에 장착된 기관포드는 낮은 고도에서 웨건힐 대형을 구사하는 미그 17과의 교전에서 맹위를 떨쳤으며 팬텀의 전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죠. 이 기간 동안 팬텀의 기관포드는 9번의 발사 기회에서 5대의 미그를 격추하면서 58%라는 놀라운 격추율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한편 임시로 미그 캡을 수행했던 F-105 전폭기들도 예상외의 성과를 올립니다. 썬더치프는 9대의 미그 17을 격추하는 전과를 올렸는데 이 중 6대는 기관포로 격추했으며 나머지 3대는 사이드와인더로 격추합니다. 미 공군이 큰 기대를 하며 실전 배치한 신형 미사일 AIM-4D 팰컨은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자 미 공군은 기관포들을 근접 공중전의 필수 무장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일런에 장착하는 기관포드는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미 공군은 M61 기관포를 고정 장착할 수 있는 신형 팬텀을 주문했으며 맥도널 더글라스사는 즉시 새로운 팬텀의 설계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의 팬텀으로 인정받는 F4E가 탄생하게 되었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베트남 전선에 배치될 무렵에는 롤링 썬더 작전이 끝나버렸죠. 결국 미그와의 교전 기회를 놓치게 된 F4E는 3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으며 1972년 라인베커 작전이 시작되자 북베트남으로 날아올라 미그기들을 사냥하게 됩니다. 한편 북베트남 공군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미그-21 전투기들을 모두 중공으로 물러나게 했으며 잔류하고 있었던 미그-17 전투기들도 최대한 출격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미 공군기들은 1967년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미그기와의 교전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이로써 미 공군은 미그의 위협이 소멸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상황과는 달리 남베트남 전선의 지상전에서는 베이트콩의 집요한 저항으로 인해서 미군이 답답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남베트남 전선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미 공군 사령부는 지난 3개월 동안 북폭을 지원했던 336 전투비행단 건파이터스를 북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으며 본연의 임무였던 남베트남 전선의 지상군 지원에 전념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로써 건파이터스의 팬텀 조종사들은 더 이상은 미그와 교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으며 북베트남 상공에서 미그를 경계하는 임무는 전적으로 제8 전투비행단 울프팩에게 맡겨집니다. 한편 67년 7월 21일 미 해군기들이 오랜만에 미그기들과 교전하게 됩니다. 하이퐁 인근으로 접근하는 공격기 편대를 호위하던 F-8 크루세이더 전투기들이 미그-17 2개 편대와 마주쳤으며 치열한 공중전 끝에 미그기 4대를 격추합니다. 크루세이더 조종사들은 날렵한 미그-17을 근접 공중전에서 압도했으며 AIM-9B 사이드와인더는 3대의 미그-17을 불덩어리로 만들어버렸죠. 이날 이후 북베트남에 남아있던 미그-17 전투기들도 더 이상 출격하지 않게 되었으며 미그-17 전투기들이 몸을 사리면서 미 공군과 해군은 향후 한 달 동안 교전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전의 승리와는 달리 전체적인 전황은 답답한 상태였습니다. 몇 개월 정도면 북베트남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며 야심차게 시작된 롤링 썬더 작전은 지지부진한 상태로 벌써 2년 4개월의 시간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의 예상과는 달리 미군의 항공 전력은 북베트남을 압도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베트남군은 베트콩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병력과 물자를 남하시켜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었죠. 이에 분노한 존슨 대통령은 북폭의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이 무렵 북베트남 공군의 전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자 북베트남의 방공망은 대공포와 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방공망의 한 축을 맡고 있었던 미그-21 요격기들이 중공으로 후퇴한 상태여서
강력한 ECM을 전개하며 높은 고도로 침투하는 미 공군기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67년 8월부터는) 지난 기간 동안 폭격이 금지됐던 하노이 인근의 전술 목표들이 백악관의 결정으로 새롭게 폭격 리스트에 등재됩니다. 부피가 풀린 미 공군은 하노이 북쪽에 가장 중요한 교량으로 평가되는 롱비행 철교에 대한 공습 작전을 준비합니다. 프랑스가 식민 지배할 당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던 롱비행 철교는 서방에는 폴 두멜 브릿지로 알려져 있었으며, 중공으로부터 철도를 통해 막대한 전쟁 물자가 하노이로 공급되는 유일한 교량으로 타인호와의 함롱 철교와 함께 미군이 가장 파괴하고 싶어했던 공격 목표였죠. 롱비엔 철교는 전략적인 가치가 함롱 철교보다 훨씬 높았지만 북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바로 옆이었으므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습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상태였습니다. 백악관의 공격 허가가 떨어지자 미 공군은 즉시 공습 작전에 착수했으며 67년 8월 11일 드디어 공습이 시작됩니다. 물론 북베트남군도 조만간에 미 군기들이 롱비엔 철교에 대한 공습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대공포함망을 구축하고 웬만한 폭격은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보강 작업이 실시된 상태였죠. 하지만 미 공군은 완벽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형성한 후에 롱비엔 철교를 목표로 출격시킵니다. 튼튼한 철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강력한 3,000파운드 폭탄으로 무장한 32대의 썬더치프 전폭기들을 주축으로 공격기 부대 전방에는 샘과 대공포화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이언 핸드 팀 2개 편대가 앞장서고 있었으며, 미그 캡을 수행하는 팬텀 1개 편대가 동행하고 있었죠. 이날의 공습 작전에서 미 공군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아이언 핸드 팀의 F-105F 와일드 위즐 편대는 저돌적으로 돌입하며 롱비엔 철교 주위의 샘 사이트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으며, 교량 주위에 배치된 대공포 진지를 제압하며 공격기 편대에 활로를 열었죠. 연달아 돌입한 썬더치프 전폭기들은 치열한 대공포와의 탐막을 뚫고 롱비엔 철교를 목표로 돌진했으며 고성능 폭탄을 연달아 명중시킵니다. 이날의 공습은 대성공이었으며 상판이 붕괴된 롱비엔 철교는 교량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죠. 강력한 대공포함망과 위협적인 샘 사이트가 다수 포진한 위험한 A급 공격 목표를 단 한 번의 공습으로 파괴했다는 것은 미 공군에게는 커다란 성공이었으며, 미 군기들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모든 기체가 귀환에 성공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교량을 방어해야 했었던 북베트남 공군이 미그 21을 한 대도 출격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북베트남 공군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죠. 자신감이 충만했던 미 공군 사령부는 북베트남의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북베트남 공군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이 전력의 과반수를 손실했으며 조종사들의 손실도 심각한 수준이었죠. 조종사들의 평균적인 실력은 2년이 넘는 실전 경험을 통해서 급성장했지만 조종사의 자원이 부족한 태생적인 한계는 어쩔 수 없어서 얼마 안 되는 베테랑 조종사들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날아올라 강력한 미군기들과 맞서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기간 동안 북베트남의 방공망은 높은 고도를 방어하는 미그-21 요격기와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낮은 고도를 방어하는 대공포함함과 미그-17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미군에게 성가신 존재였던 미그-21이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한다면 미 공군기들은 강력한 ECM으로 샘을 무력화한 후에 높은 고도로 안전하게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베트남 공군은 미그-21을 어떻게든지 날려보내서 방공망을 강화해야 했지만, 강력한 미군기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으므로 지난 기간의 전투 상황을 복귀하면서 최선의 전술을 찾아내야 했죠. 북베트남 공군은 미군의 강력한 항공 전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고성능 항공기들과 잘 훈련된 조종사들은 북베트남 조종사들이 정면으로 맞서기에는 무리였죠. 미군의 주력 전투기 F4 팬텀은 미그-21과는 차원이 다른 고성능 전투기였으므로 절대로 정면 대결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접 공중전이 벌어지는 경우에 미그-21이 선의 성능은 더 우수했지만 F4 팬텀은 강력한 추력을 바탕으로 수직 선상의 기동수를 전개하며 미그-21을 압도할 수 있었으며, 미그-21의 조종석은 시야가 매우 나빠서 근접 공중전에서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67년 8월 중순을 기준으로 출격 가능한 미그-21 전투기들은 불과 10대 정도여서 최대한 전력을 아껴야 했는데, 한 줌도 안 되는 전력으로 막강한 미군기들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묘책이 필요했습니다. 북베트남 공군의 평가에 따르면 지난 기간 동안 미그-21을 운용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전술은 바로 저공 매복 전술이었습니다. 이 무렵 미 공군의 EC-121 레이더 감시기와 F4 팬텀은 강력한 레이더로 중고도 이상의 미그기들을 먼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었으며, 미 해군의 레이더 지원함 레드 크라운 역시 밀도 높은 레이더 감시망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하노이 인근에서는 그라운드 클러터로 인해서 고도 300m 이하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미그기들을 탐지하는 것이 여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이 점을 간파하고 있었던 북베트남 공군은 향후에는 오직 저공 매복 전술만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미 공군기들이 북베트남 상공으로 접근하면 미그-21을 초저공에서 매복시키고 있다가, 미군기들이 매복 지점을 통과하면 즉시 급상승시켜서 미군기들의 후방을 잡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단계였으며,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강화하면서 아톨 미사일을 발사하고 결과에 관계없이 마하 2의 고속으로 중공 방면으로 도주해버리면 안전하다는 것이었죠. 이 매복 전술의 목표는 미군기들의 대형을 와해시키는 것이었으며, 작전에 참가하는 미그-21은 가능한 적은 숫자로 한정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2대 편대로 편성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단독으로 출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미그-21이 매복 기습에 성공한다면 호위 전투기 팬텀들이 반격하려고 해도 치고 빠지는 미그-21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공격을 마친 미그-21이 중공 방면으로 이탈하면서 무전으로 신호하면 북베트남 방공군의 샘과 대공포함망은 아군기를 격추할 위험이 없어지므로 즉시 미군기들을 조준하고 화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이 매복 전술이 성공해서 미군기를 격추한다면 금상첨화였지만, 만약 격추하지 못한다고 해도 미군기들의 대형을 깨트리고 폭탄을 버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었죠.
이 무렵 북베트남에는 무려 200곳이 넘는 대공 감시 레이더가 가동 중이었으며 2년 4개월 동안 실전 경험으로 단련된 레이더 관제 요원들의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로 침투하는 미군 공격기 부대를 1시간 전부터 탐지하고 침투 경로와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있었죠. 따라서 미그 21 조종사들은 레이더 관제 요원들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야 했으며 매복 공격 이후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해도 절대로 공중전에 복귀하지 말고 최고 속도로 도주해서 소중한 미그 21을 보존해야 된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67년 7월부터 중공으로 물러난 북베트남 공군 921연대의 미그 21 조종사들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전 출격을 자제하고 매복 공격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8월 중순이 되자 매복 전술을 숙달하게 됩니다. 이제는 반격의 시점이 온 것으로 판단한 북베트남 공군은 921연대 조종사들을 즉시 실전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편 미 공군은 하루가 멀다 하고 북베트남의 하늘로 공습 부대를 날려보내고 있었는데 1967년 8월 23일 하노이 인근의 비엔 철도 조차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통상적인 규모의 1.5배에 달하는 강력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출격시킵니다. 이날 참가한 기체는 썬더치프 40대와 팬텀 16대였으며 미그 캡을 맡았던 팬텀 1개 편대를 제외한 팬텀 12대는 폭탄을 만지하고 공습에 가세합니다. 지난 2개월 동안 미 공군 조종사들은 미그기들을 만난 적이 없었으므로 약간 방심하고 있었죠. 일찌감치 미군기들의 대편대를 탐지한 북베트남 레이더 관제사들은 즉시 미그 21의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새벽에 중공을 출발해서 푸겐 공군기지로 날아와 있었던 미그 21 2대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합니다. 미그 21 편대의 리더는 북베트남 공군 921연대 소속의 응웬 방콕 대위였습니다. 그는 7개월 전에 오퍼레이션 볼로에서 울프팩의 팬텀에게 격추당한 후에 간신히 탈출해서 생還에 성공했던 조종사들 중 한 명이었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응웬 방콕 대위는 레이더 관제사들의 지시에 따라 미군기들의 예상 진입로에 초저공으로 매복하고 있었으며 급상승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작전을 개시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며 두 대의 미그 21은 애프터 버너를 터뜨리며 급상승합니다. 드디어 하늘의 여우 미그 21이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베트남 항공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